네. 네, 9월 23일 이제 정기 세미나 세 번째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만 빠르게 부르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네, 김성찬 있고요. 한지상 없죠. 한지상 없고 민재원 있고 최우석 있고 전성호 있고 그다음에 우연 강지원 네. 안홍규 신동인 네. 정수호 네. 호은빈 네. 이성윤 네. 권석영 안 왔고 민주 누나 네. 배민성 왔고 최진혁 이남석 이모공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술 먹었다가 안 왔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술을 병호 형이랑 진탕 마시고 아프다고 안 왔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제 진행 상황부터 먼저 발표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오늘은 간단하게 논문 세미나 욜로 발표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팀부터 먼저 나와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원 상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 주제를 잡았으니 이제 개발에 앞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일단 우선 멘토님들이 팀원분들에게 파이토치 튜토리얼을 이제 권장해 주셔서 팀원분들은 다 튜토리얼을 완료하고 각자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공부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두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두 팀 다 공통적으로 맡은 파트에 해당하는 모델 코드 리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팀은 패스터 RCNN, 그 다음에 가족관계 추론 팀은 레즈넷이랑 레즈넥스트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 중간에 그 GPU 사용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중간에 로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확인이랑 수정이 가능한 코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의에서 재원님이 코드 리뷰를 진행해 주셨고요. 마스크 RCNN에 대해서 코드 리뷰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팀별로 나눠서 따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컴퓨팅 시뮬러리티 팀은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서 고려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사용한 피처를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정제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엔코더를 통해 피처를 얻어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간의 유사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주까지 컴퓨팅 시뮬러리티 팀은 레즈넷 파이토치 오피셜 코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레즈넷 페이퍼에서 레지듀얼 러닝 부분을 읽고 정리해 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팀은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셋 구조를 파악하고 이 콜레이트랑 패스터 RCNN 파인 튜닝 모델 코드를 다음 주까지 리뷰해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 아래 사진은 저희 팀 거에서 제가 설명드리면 그 데이터셋 구조 파악하기가 이제 저희 과제였는데 저게 데이터셋 제공돼 있는 데이터셋 중에서 그 바운딩 박스가 뭘 나타내는지를 거기 적혀 있길래 그거를 좀 가져다 붙여놨어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 팀2 이번 주 회의 내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코드 작성을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 팀 리더들이 팀원들한테 파이토치 인트로덕션 튜토리얼 예습해오라고 과제를 내줬었고, 그리고 만나서 파이토치 인트로덕션 튜토리얼에 대해서 좀 코드상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예를 들면 에너멀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그리고 데이터셋이랑 데이터로더 클래스가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드를 작성하면서 디버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팀 리더인 안홍균님이 PDB라고 부르는 파이썬 디버거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사용하려던 데이터셋이 있었는데
그 데이터셋이 지나치게 커서 용량이 2.3TB였기 때문에 게다가 분할 다운로드하기도 벅찬 크기여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이터셋을 변경해서 데이터셋만 변경하고 태스크는 동일하게 이미지 클래시파이션 태스크를 진행하기로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데이콘에서 진행했던 LG 쪽에서 열었던 챌린지인데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작물 병의 진단 AI 경진 대회 데이터셋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 사진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강의를 해서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전체적인 학습 파이프라인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모델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루프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배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과정의 이러한 저의 팀 목표를 팀원들에게 설명해 준 다음 이 데이터셋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데이터셋을 작성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트레인 패스에 어떤 파일들이 있고 어떤 제이선이 있는데 이 제이선에 라벨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가공해서 데이터셋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고, 저희가 다음 팀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까지 과제로 데이터 로더 클래스까지 구현해오는 것을 과제로 내드렸습니다. 질문 되나요? 예, 질문. 이거는 모델이 어떤 거였어요? 모델은 어떤 문제예요? 모-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테스트가? 모델은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원래 여기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거는 이미지 데이터랑 표로 되어 있는 타블라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챌린지에서 의도한 거는 이거 두 개 조합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작물 상태, 질병 피해 정도 세 가지를 예측하는 건데, 저희는 아직까지 타블라 데이터랑 이미지 데이터를 혼합해서 코드를 파이프라인까지 작성하는 것에는 무리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미지로만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챌린지를 진행했을 때 이미지만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낸 팀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이미지만 써서 트레이닝을 진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그때 사용하는 레이블 뭐예요? 정확히 무슨 말씀? 레이블이 뭐? 루스나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 뭘 예측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지 가지고 저 세 개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 아, 아웃풋이 저거 3개입니다. 이미지 인풋이면 아웃풋 3개.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팀2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9월 19일 회의에 대해서 팀3 발표를 맡은 배민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팀3는 주제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제 선정을 하고 이제 저희 과제로 내주셨던 CS 2사의 1강을 듣고 각자 이제 소감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위에는 이제 공지사항이랑 그 미팅 방식 확정을 했고 CS 2사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단 1강까지 잠시만요. 일단 1강까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역할 분담도 좀 하고 이제 각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제 뭐 1강은 그 워드 투 백이라는 이제 유명한 논문과 관련된 그 강의였는데, 그래서 워드 투 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배울 수 있어서 좋으셨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뭐 소프트맥스 함수에 관한 질문이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워드 투
에서 이제 그 디테일하게 어떤 이제 방식으로 그 임플리멘테이션을 할 때 뭐 이 센터 워드 벡터랑 컨텍스트 워드 벡터를 분리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타임 그 시간을 어떻게 할지를 확정을 했는데 역할을 그래서 각자 멘티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2개 정도의 강의를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해서 발표를 하는 것을 이제 매주 팀 미팅 때마다 진행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CS24N에서 제공되는 과제 이 3개에서 4개를 직접 구현해보는 거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렇게 시간 분배를 다 해놨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일정 진행한 이후에 어느 정도 다들 그 자연어 처리 쪽에 대한 기초 지식이 쌓이고 나면 실질적인 프로젝트 구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막 나오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한 명 개인당 이제 하나씩의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갖고 와 보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나왔던 주제들은 이제 뭐 욕설 순화 AI 모델 뭐 이제 문맥에 맞춰서 욕설을 이제 적절한 단어로 교체해주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논문을 이제 요약해주는 모델, 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서 요약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 클로바나 구글 그 AP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요약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자료를 요약해주고 이제 뭐 PPT 영어 자료나 단답형 문제를 생성해주는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뭐 클루 강의평을 요약해주고 질의응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대부분의 그 팀원들이 요약 이제 어떤 특정 논문이나 강의 자료 이런 텍스트들을 요약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종 선정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서 일단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 자료 및 교과서 요약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여기서 태스크를 이제 서머리 그러니까 요약을 하는 태스크랑 퀘스천 앤서링 그 질문을 이제 사용자가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답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렇게 크게 2가지 태스크를 나눠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서머리 팀이랑 QA 팀으로 나눠서 서머리 팀은 이제 뭐 텍스트북이나 강의 자료를 요약해 주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걸로 하고 QA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북이나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 최종 주제로 선정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데이터셋은 어떤 거 쓰나요? 내부 막 자세하게 논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위에 이제 나왔던 뭐 네이버 클로바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음성 스피치를 텍스트로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쓴다든지 아니면 혹은 뭐 텍스트북 자체를 그냥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뭐 저작권이나 이런 거는 또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CS24N 스터디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네. 실제 프로젝트 시작이 대충 일단 끝이 대충 정해져. 일단 저희 이게 시스템 자체가 뭔가 좀 가벼운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CS24N 스터디를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멘토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지금 여기 일정 결정돼 있는 걸로 보면 아마 여기 이 11월 18일까지 하면 이제 대충 멘티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구현 과제는 뒤에 12월 1주차까지 나오긴 하는데 아마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셋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것 같고 본격적인 아마 이제 구현이나 이제 이런 것들 시작하는 단계가 아마 요때까지 이제 기초적으로 강의 들어오고 나서부터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방학에까지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네, 느낌이 더 강했어서 팀원들이 원하는 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회의 네. 팀미팅 금요일 6시에 아, 네. 이거 바로 직전에 대면으로 하고 바로 와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정리를 노션으로 하니까 크게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대면으로 하는 게 저희 비대면으로도 하고 대면으로도 했었는데 대면으로 하는 게 의견 공유하는 거나 그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7시에 오시려면 전에 와야 되니까 그냥 6시에 하는 걸로 네,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팀3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아주 각 팀에서 열심히 잘 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서 마지막에 뭐 하는데 저희가 왠지 좀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더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늦춰져서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지상이가 RCNN에 대해서 발표를 해줬는데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디텍션 분야에서 최근까지도 이제 가장 잘 쓰이고 있는 욜로 모델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욜로라는 내용이 욜로가 논문을 제가 이번에 다시 좀 찾아보면서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욜로가 버전 7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디텍션만 연구를 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근데 버전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내용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이제 구조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학습하는 과정을 바꾸면서 이제 성능 향상을 냈더라고요. 하지만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욜로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욜로를 공부하면서 가장 매력적이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욜로에서는 네트워크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CNN까지만 알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근데 로스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로스에 대한 연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로스의 변화나 아니 학습되는 과정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습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욜로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욜로의 이름은 이제 You Only Look Once라고 해서 이제 사람의 시각은 사진 한 장을 딱 보자마자 바로 그 이미지 상에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엄청 빠르고 정확하다. 하지만 RCNN 계열의 디텍션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당장 기억 안 나는데 CPU를 통해서 리지온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에는 막 45초 걸리는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리얼타임,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겠죠. 리얼타임으로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You Only Look Once라는 얘는 그 리지온 프로포절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 하나를 통해서 바로 바운딩 박스의 크기와 위치를 이제 예측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싱글 네트워크로 더 빠르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졌는데 성능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성능도 좋아지는 케이스죠. 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보면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을 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지 상에서 이제 바운딩 박스를 우리가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임의로. 뭐 DP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미지에서 이제 그 CNN처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얘네를 다 이제 하나의 어떤 사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각각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통과시키는 개념인 거죠. PM이 뭐 모델 이름이에요. 저도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DPM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를 슬라이딩 시키면서 그 윈도우 자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그 위치에 이제 오브젝트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켜서 그러면 이제 확률이 나오잖아요. 특정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나올 텐데 그 확률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대상이 있냐 없냐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크기를 알아내기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 시간에 했던 것처럼 리지언 프로포저를 사용한 이후에 그 거기서 나온 포텐셜 이제 바운딩 박스를 클래시파이어에 넣고 이제 통과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 거기서 나오는 값을 이제 후처리를 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특정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보통 RO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Region of Interest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이 있는 공간을 우리는 이제 RO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OI를 찾는 과정과 그다음 그 ROI에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킴으로써 거기에 진짜 어떤 애가 있냐 확률적인 계산을 하는 그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보통 투 스테이지 디텍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사용하면 그리고 또 이제 RCN 같은 경우에는 그 후처리 과정도 있기 때문에 크게만 봤을 때 투 스테이지인 거지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더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각각의 스테이지가 방금 말했던 걸 통해서 말하면은 이제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ROI를 찾는 프로세스랑 그다음 그게 1번이고 네 그게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전에 대해서 ROI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를 진행한 게 스테이지 2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욜로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테이지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파이프라인 때문에 좀 느리기도 하고 그냥 각각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CNN 같은 경우도 되게 학습을 하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우리는 원래 클래시파이어 문제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리그레션 문제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부터 바운딩 박스와 그 다음에 그 바운딩 박스와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의 크기와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어떤 실수값을 예측하는 문제로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싱글 네트워크로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지로부터 여기 보시면 바운딩 박스 코디네이트와 그다음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값을 계산하는데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를 일단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바운딩 박스에 어떤 객체가 어떤 클래스가 있을 것인지까지 예측을 해버리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예측을 하면은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크기로 어떠한 대상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결국엔 오브젝트 디텍션이 되는 거죠. 욜로 이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넣어놨는데 욜로의 장점을 일단 보면 장점부터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아키텍처와 그 다음에 로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그런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장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extremely fast라고 해서 리그레션 문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파이프라인이 필요 없고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45 FPS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베이스 모델이 있고 패스트 버전의 모델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패스트 버전의 모델 같은 경우는 150 FPS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1초에 150장 이상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얼타임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reason globally about the image when making predi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예측을 할 때 이미지 전체를 본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원 스테이지에서 리전을 프로포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위치에 대상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CNN을 통과시키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위치만 보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니까 이미지 전체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이미지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네트워크가 추론을 할 때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모델의 장점입니다. 특히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경을 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잘 분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경을 우리가 잘 무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잘랐는데 리전 프로포저 방법을 사용했을 때 배경만 있는 데를 보고 나서 네트워크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전체를 보니까 네트워크 그 배경만 있는 부분을 잘 판단하더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에러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보고 특정 클래스에 대한 contextual information을 이제 인코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이 특정 대상이 어디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YOLO runs generalizable representation of object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좀 일반화할 수 있는 특징들을 잘 뽑아낼 수가 있다. 이것도 사실 위에 있는 내용이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 안에서 특정 부분만 학습을 하는 거랑 전체를 보고 나서 우리가 그 이미지 안에서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봤을 때도 얘랑 얘 차이를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A랑 B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대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내추럴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한 이후에 아트워크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걸어가는 사진을 보고 펄슨인 걸 이제 펄슨의 위치와 크기를 예측하는 문제를 이제 풀게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한 이후에 이제 아트워크를 가져와서 만화 같은 데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예측을 했을 때는 좀 더 잘 예측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할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 날이랑 비가 안 오는 날이 서로 이미지는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판단할 때는 그 두 개를 다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제너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미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날씨에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이미지 전체를 보면은 뭐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면 날씨가 다르더라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낮과 밤이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니파이드 디텍션이라고 해서 원래 2스테이지였던 방법을 1스테이지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욜로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미지 전체로부터 얻은 피처를 통해서 각각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좀 더 순차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여기서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중요하다는 게 아까 말했던 로스가 정말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는 이미지를 7 곱하기 7개의 그리드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저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저렇게 이제 그리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한 대상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2D 이미지에서 디텍션을 할 때는 X, Y, W, H를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체 대상의 바운딩 박스의 중심과 바운딩 박스의 이제 높이와 너비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때 X, Y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 중심이 어떤 그리드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측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검은색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요점에 있을 텐데 그럼 여기가 한 요점에 된다면 이 그리드에서 강아지라는 대상을 디텍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 A의 중심이 특정 그리드 내에 위치한다면 해당 그리드는 오브젝트 A를 디텍트하는 거에 이제 리스폰서블하다.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각각의 그리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은 S 곱하기 S개의 그리드가 있는 거고, S 곱하기 S의 그리드에 대해서 각각 바운딩 박스를 또 B개씩 예측을 해요. 여기 좀 이제 우리가 헷갈리니까 그냥 이 논문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하면, 논문에서는 그리드를 이제 7 곱하기 7걸로 나눠요. 써주면서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7개,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7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하나에 대해서 여기서 논문에서는 2개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바운딩 박스 2개가 있는데 여기 쓸게요. 2개의 바운딩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x, y, w, h를 예측하니까 4개의 값이 예측을 해야겠죠.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서는 1개를 더 예측을 합니다. 그거는 저기 있네요.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거는 지금 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가 정확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컨피던스 스코어는 모델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가 오브젝트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그 바운딩 박스 안에 정확하게 오브젝트가 있는지와 그 다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컨피던스 스코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오브젝트 프로바빌리티랑 그다음에 IOU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오브젝트 프로바빌리티는 그 안에 대상이 있냐 없냐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 IOU 같은 경우에 뭐냐? IOU는 Intersection of Un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U분의 이게 뭐죠? 합집합분의 교집합입니다. 네, 합집합분의 교집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다 더한 거 분의 요 넓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상에서는 뭐 여기서는 이제 4 곱하기 4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와 요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제 true고 얘가 이제 predict 된 거라면 이 둘 사이의 IOU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IOU와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확률을 계산한 게 우리는 컨피던스 스코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C 같은 경우에는 저 컨피던스 스코어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브젝트가 있다면 컨피던스 스코어는 0이 되고, 오브젝트가 없다면 컨피던스 스코어가 0이 되고, 오브젝트가 있다면 컨피던스 스코어가 IOU와 같아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있을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그거는 뒤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일단 바운딩, 그러니까 특정한 그리드에서 이렇게 10개의 값을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0개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C개를 예측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예측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그래서 총 여기는 논문에서는 C가 2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7 곱하기 7개의 그리드 안에서 하나의 그리드당 20개 플러스 10개의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최종적으로는 7 곱하기 7 곱하기 30의 텐서가 나오게 돼요. 아웃풋이. 일단 다시 이제 C의 이제 컨디셔널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인데, 여기는 이걸 통해서 이제 나오는 값을 이제 20개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간주를 하냐? 오브젝트가 있다면 그 오브젝트가 어떤 클래스에 대한 것인지 라는 확률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컨피던스 스코어랑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30, 그러니까 한 클래스 하나의 그리드당 30개의 값이 나오고, 그 30개의 값이 나오고, 그 30개의 값을 이제 각각의 값이 의미하는 값이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갖는 의미가.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요 계산을 하는 거죠. 일단 요게 요거고, 그러니까 20개의 값인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했던 C랑 IOU를 C랑, 그러니까 요게 C죠. 요게 C고, 그냥 요거는 이제 X, Y, W, H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값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밑에 있는 최종적인 요 값이 우리가 예측을 하는 값이에요. 예측을 하는 값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로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값인데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클래스가 그 해당 바운딩 박스에 있을 확률과 그 다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 값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기 전체 클래스가 예. 시계 있는 거죠, 그냥. 네. 근데 이제 논문에서는 20개로 가정을 합니다. 클래스 개수가 20개. 그러니까 2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를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 20개 밖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네. 오브젝트 대칭이랑 클래스를 수행할 때 오브젝트가 각각의 이미지에 몇 개나 들어있는지 상한이나 하반이 좀 유연하나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특정한 그리드에서 바운딩 박스가 2개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새 같은 경우 새가 날아갈 때 무리를 지어서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측을 잘 못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드 하나는 클래스 하나밖에 있지 못하는 아니죠. 2개를 예측할 수도 있죠. 그리드 하나. 왜냐면 그 안에서 바운딩 박스가 2개가 있으니까. 근데 클래스 스코어는 그리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네? 그리드 하나에 클래스 스코어가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바운딩 박스별로 클래스 스코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드에 클래스 스코어가 하나씩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로 같은 애를 2개가 동시에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게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거는 이제 코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리드에서 무제에서 하나밖에 못 통제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클래스는 하나밖에 못 통제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 한계는 그게 있긴 해요. 그러니까 다 너무 많은 대상이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게 이 논문의 이 모델의 한계이긴 해요. 네. 일단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S가 7이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는 2개 그리고 각각의 바운딩 박스마다 5개의 값을 예측하고 이제 C개의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 이제 7 곱하기 7 곱하기 30개의 텐서를 아웃풋으로 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 여러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CNN 인코더를 그냥 통과시키면 나오는 값을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64개의 배치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448, 448, 그 다음에 3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제 네트워크를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값이 7, 7, 30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크기의 값을 생기는 거고 우리는 이제 배치 사이즈는 무시하고 결국 7, 7, 30이 나오니까 이 7 곱하기 7 곱하기 30개의 값을 통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한 것처럼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 특정한 위치에 어떤 애가 있을 확률을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약간 그 비전 관련 문제인데 네. 그러면 이 이미지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데이터마다. 네. 뭐 진짜 엄청 큰 이미지도 있을 거고 진짜 작은 이미지도 이미 있고. 사이즈요. 네 사이즈. 여기서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이제 448로 리사이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면 무조건 인풋은 448로 고정된 거죠. 트레인 시에는 그렇게 리사이즈를 하도록 했습니다. 웬만한 놈은 다 리사이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 원래는 이미지 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인 이따가 얘기할 건데 이미지 넷을 통해서 프리트레인을 하는데 그때 224 사이즈를 사용하라거든요. 근데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그 이미지 사이즈는 448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좀 더 큰 해상도가 높은 모델에 대해서도 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48 사이즈의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프런스 할 때도 그 모델이 알아서 자꾸 맞춰주는 아니면 인프런스 그거는 근데 그냥 뭐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걸 조절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따내요. 만약에 그거까지 이제 문제가 된다면 이제 2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 디텍션 이 모델에서는 그렇게 그 CNN과 그 다음에 끝에 이제 RNN이 아니라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시파이어 모델과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네트워크 자체가. 근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질 뿐이지 네트워크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7 곱하기 7 곱하기 30의 텐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은가요? 이제 글씨밖에 없는데요. 이제 여기는 그냥 간단한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자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내용을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어떤 거에 다른 이미지에 대해서 하면은 그때 가지고 있는 웨이트가 피처를 좀 더 잘 뽑아내더라. 그러면 좋은 피처를 사용하면 우리가 좀 더 예측을 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 넷이라는 이제 컴피티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요거 논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좀 더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쓰신 논문에 의하면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에다가 컨볼루션 원래 보통은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 끝에다가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그것만 추가해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코더가 있으면 인코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이렇게 인코더가 존재하고 인코더에서 나온 벡터가 있을 텐데 그 벡터를 우리가 일자로 쫙 핀 다음에 이제 리니얼 MLP 있잖아요. 리니얼로 이제 통과를 시킴으로써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클래시파이어에서는 보통.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서 요 두 개가 있으면 우린 보통 여기만 바꿔서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워버린 다음에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가 CNN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CNN을 넣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MLP까지 넣었더니 이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라는 논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총 레이어 수는 24개입니다. 이제 베이스 모델 같은 거예요. 패스트 모델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외하도록 할게요. 네. 20개의 컨볼루션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After Pre-Training 이후에는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추가한 이후에 얘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4개 여기 추가된 레이어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보시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웨이트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은 저 인코더만 시키는 거지. 네, 여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인코더 부분만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프리트레이닝이 다 끝난 이후에는 CNN과 MLP를 추가시켜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프리트레인이라는 개념을 그냥 좀 더 좋은 피처를 찾아내는 애를 만들자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클래스를 논문에서 C는 무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했는데 네네. 근데 그러면 저게 이미지 넷 1000 클래스 컴퓨테이션 데이터셋이면은 그러면 다른 클래스 개수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인코더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인코더를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아웃풋은 우리가 정확하게 솔직히 모르지만 이제 뭐 배치 사이즈가 될 거고 얘는 CNN이니까 이제 W와 H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미지 높이 그리고 이미지의 채널 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그냥 여기서는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에버리지 풀링은
기억을 간단히 설명할게요. W와 H와 그러니까 C에 대해서 각각의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C마다 W와 H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있어서 W, H, 여기가 C 이렇게 되는데 이 각각의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C 하나잖아요. 요 C 하나에 대해서 요 부분을 그냥 평균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버리지 풀링을 했을 때 나오는 애는 배치하고 1 곱하기 1 곱하기 C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플래튼 한다고 해요. 일자로 쫙 펴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냥 배치하고 C가 되거든요. 플래튼을 하면 혹시 배치 사이즈 제외하고 네? 해주나요? 네? 배치 사이즈는 제외하고 네, 아, 그죠. 무조건 플래튼은 당연히 배치 사이즈 제거 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C로부터 이제 클래스파이어를 통과시켜요. 이 논문에서. 그러면은 나오는 애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이미지 넷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000클래스 컴피티션이라서 클래스가 1000개입니다. 그래서 1000개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애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나왔던 걸로는 정확도가 88%까지 나오도록 사전 학습을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그러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이 부분을 없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남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CNN이랑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가져와서 CNN과 그 다음에 MLP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나오는 애가 이제 배치하고 7 곱하기 7 곱하기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자면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레졸루션을 224를 448로 바꾼 이유는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해상도가 더 죄송해요. 아니 재원이가 죽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해상도가 높은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에 대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48로 바꾸어서 이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잘 디텍션을 한다 이거죠. 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한 최종적으로 이제 클래스 프로바빌리티와 그다음에 바운딩 마스 코디네이트 이 두 가지를 예측하는 거죠. 클래스 프로바빌리티는 아까 말했던 20개의 이제 확률인 거고 바운딩 박스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5개의 값인 거죠. X, Y, W, H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컨피던스 스코어까지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거는 요 값들은 뭐냐면 레이블에 대한 값인데 레이블을 이제 우리가 MSE로 여기서 로스를 만들거든요. MSE 이제 민 스퀘어 에러로 로스를 만드는데 그때 어떠한 방식을 사용을 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로스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값을 사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크기가 이미지 상에서 5픽셀이라고 해서 5를 넣어주면은 이게 안 좋습니다. 학습을 할 때. 왜냐면 로스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은 잘못 학습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한 값이 0인데 실제 값이 5면은 이 차이가 결국에는 MSE에서는 2 그다음에 x 마이너스 x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된다. y 프라임 이렇게 된다면 실제 y 값과 그다음에 예측 값의 차이 곱하기 2를 얘가 로스로 들어가는 건데 0과 5면은 결국에는 10이 로스로 들어가잖아요. 로스가 10인 거면 엄청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보통 연구를 할 때 0과 1 사이의 값으로 이제 안의 값으로 나오게끔 학습을 해요. 모든 게. 그렇게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엄청 커지지 않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가 엄청 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학습이 너무 과도하게 돼버리면은 얘가 갑자기 한 번 학습을 했더니 다른 애가 돼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그레디언트가 너무 크면은 한 번에 갑자기 학습이 많이 돼버려서 이제
그 이후에는 오버피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MS면 네. 제곱 미스키면 제곱 아닌가? y 단순 y. 아 이거 미분한 거예요. 아 그레디언트 값이 저기 들어간다고. 이게 그레디언트 값이 된다고요. 그래서 12 그레디언트로 들어간다라고 말한 거죠.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오겠지만.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좀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네트워크를 수정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게 러닝하는 부분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빠르게 학습을 한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리게 학습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 적절한 사이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건 넘어가고 일단 0과 1 그레디언트가 너무 커지는 거는 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드와 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로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젝트가 이 이미지 사이에서 이 정도 되는데 얘가 10과 10이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만약 100이면 얘 10, 10이 0.1, 0.1로 바뀌는 거죠. 사이즈는. 그리고 이제 바운딩 박스도 특정 그리드의 오프셋으로 이제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그리드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우리 만약에 특정한 중심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얘가 만약에 뭐 24,25라고 24,24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그리드가 7, 여기가 7. 이렇게 되면 안 되구나. 죄송합니다. 15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값은 이제 15를 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시작 오프셋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15를 15씩 빼줘야 되니까 9,9가 될 거고 그거를 이 너비로 노멀라이즈 해주면 15분의 9니까 5분의 4 0.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0.6, 0.6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MSE를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아웃풋은 0과 1 사이일 거고 이걸 이제 이 레벨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니까 둘 다 이제 MSE를 해도 그레디언트가 커지지 않는 거죠. 사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 테크닉들 같은 것도 보면은 그레디언트 로스 부분에서 특히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여기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이 로스 펑션이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잔인하게 생겼습니다. 네, 정말 너무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박스를 3개를 놓은 게 이 3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코디네이트에 대한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운딩 박스가 x, y, z를 x, y, w, h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컴피던스 아니요, 이거는 클래스 프로버빌리티가 아니라 컴피던스네요. 죄송합니다. 컴피던스가 맞습니다. 네, 컴피던스.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마다 컴피던스가 있잖아요. 그 컴피던스에 대한 거고 여기는 이제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0개고 이 C가 20개겠죠. 우리가 논문에서 하면. 여기는 이제 바운딩 박스.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바운딩 박스마다 있는 거라서 저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요 람다 코디네이트와 람다 노 오브젝트가 있고 여기 1 요게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위에 거부터 보면 로컬라이제이션 에러와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안 좋다. 우리는 사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로컬라이제이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게 디텍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 z 요 부분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니 얘가 아니라 이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클래시파이어는 엄청 중요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스를 줄 때 코오디네이트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줄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람다 코오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5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5만큼 더 5배를 해서 그레디언트를 흘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제가 더 중요하다. 그레디언트가 크니까 얘를 더 크게 반영을 할 테니까. 얘가 더 중요한 놈이니까 얘를 더 많이 학습을 잘 맞추게끔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 원하는 답변은 경험적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얻어진 숫자예요. 하이퍼파라미터. 그죠? 하이퍼 파라미터. 그래서 바운딩 박스에 대한 프레딕션을 증가시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그리드가 오브젝트를 포함하진 않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이미지가 그냥 할게요. 맨 처음에 봤던 이미지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미지 전체에서.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새가 떼가 막 지나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사실 그런 걸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해서 뭘 어플리케이션 할 이유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예측하면 좋지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예측할 필요가 없어서 뭔 얘기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모든 그리드가 오브젝트를 포함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걔네는 어떻게 하냐? 걔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0이 되도록 학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컨피던스 스코어가 0이 되도록 학습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그리드엔 0이 이제 없잖아요. 0이 없다고. 아니야, 오브젝트가 없을 테니까. 그럼 전체 그리드에 대해서 다 0으로 가면 안 좋은 점이 나중에 만약에 특정한 그리드 안에 오브젝트가 생기면 걔가 갑자기 1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학습을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거기서도. 그죠? 평균적으로 0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다 0인데 갑자기 어떤 이미지에서만 1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이제 그레디언트가 커지고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모델 스테빌리티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할 때 모델 학습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레디언트가 커지면 갑자기 숫자가 급격하게 바뀐다는 게 모델이 일관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데 모델이 급격하게 바뀌니까 얘가 학습이 좀 이제 인스테이블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ausing train to diverge early라는 게 막 이제 막 NAN 같은 거 있잖아요. 숫자가 로스가 너무 커져가지고 잘못 학습돼가지고 그냥 이제 학습이 안 되는 과정 이제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이버지가 그 발산인가요? 맞아요. 컨버지가 반대. 컨버지가 이제 수렴 반대. 수렴하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컨버전스 있잖아요. 컨버전스. 네, 그러면 그 1이 뭐나 이제 오브젝트 뭐나 이제 오브젝트 자원수가 네. 그런 그건 거죠. 그냥 컨피던스 스코어가 0이 될지 1이 될지 그 인디케이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 대한 컨피던스를 1로 만드는 과정인 거고 여기서는 노 오브젝트니까 얘가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게 의미가 뭐냐면 특정한 그리드 안에 있는 바운딩 박스가 얘가 1이면은 그 특정한 그리드의 바운딩 박스에 오브젝트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는 경우에 여기를 이제 0.5로 설정을 하거든요. 보통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보통 근데 이제 1이 되도록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이 더 중요한 숫자니까 1로 치우칠 수 있으려면은 얘에 대한 로스가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잘 학습이 안 되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래서 노 오브젝트 저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포함하지 않는 바운딩 박스의 컨피던스 스코어로부터 로스를 감소시킨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없으면 1인 거잖아요. 얘가.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가 제대로 많이 학습이 안 되도록 하면 이제 로스가 감소하면은 많이 학습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1은 조금 있고 네. 0만 엄청 많이 있는 상태가 클래스 불균형 상태를 해석할 수 있잖아요. 클래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항상 저런 문제가 저런 모델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학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건 문제에 따라 근데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하는 값이 7 곱하기 7 곱하기 30개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중요한 값은 그 중에 몇 개 안 되니까 학습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할 값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예측을 할 때.
왜냐면은 20개 중에서 진짜 중요한 값은 한두 개 여기서 클래스만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죄송해요. 근데 저 부분이 근데 중요하니까 그 컨피던스 스코어라는 게 전체 그 확률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값이니까 중요한 값이니까 저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다른 논문에서 클래시피케이션 지원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그런 문제 해결하는 논문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포컬로스라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컬러스. 그렇대요. 들어갔어. 난 못 들어봤어. 처음 듣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의 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영향을 주는데 큰 바운딩 박스와 작은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동일하게 가중치를 주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큰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금 바뀌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 없잖아요. 근데 그 W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그게 그레디언트가 크게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그 루트를 씌워주면은 값이 큰 경우에는 값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값이 작은 경우에는 그 작아지는 정도가 작으니까 루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맞나? 그 WH도 0과 1로 노멀라이즈 된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도 루트를 씌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저 값이 좀 더 크게 영향을 줬나 봐요. 모델 자체에서. 모델 변동성에. 그래서 저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저 논문 쓰신 분 나오실 것 같긴 한데 루트가 그냥 적당히 이거를 이제 간속폭을 이제 큰 애에 대해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냥 쓴 거겠죠. 그죠. 뭐 그거 아니면은 뭐가 있죠? 로그도 써도 되겠죠. 뭐 로그 로그는 거기서 안 쓰면 안 되구나. 로그는 거기 쓰면 안 되겠죠. 로그 비슷하게 생긴 애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웃라이어를 처리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커진 애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그레디언트를 보내버리면 그레디언트가 너무 커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다가 넣었을 때는 큰 값이어도 변동성이 작아지게끔 만드니까 그럼 그레디언트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거를 다시 보면은 사실 지금 제가 트레이닝 쪽에서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그레디언트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되도록 하는 어떤 테크닉에 관련된 거고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0과 1 그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크고 작음에 대한 내용과 좀 연관이 있었던 거고 사실 그 내용은 이제 별개로 여기 이제 욜로에서 중요한 이제 컨트리뷰션 어떤 기여를 했냐를 다시 보자면 욜로는 이제 extremely fast 하다. 왜냐면 원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리그레션 문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싱글 네트워크로 리그레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학습 또한 엄청 빠르고 그래서 extremely fast 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전체를 통해서 추론하는 네트워크의 특성상 이미지 전체를 통해서 추론하기 때문에 특정 클래스에 대한 이제 컨셉추얼 이미지 인포메이션을 잘 인코딩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미지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제너럴한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지의 도메인이 바뀌어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따라서 이제 도메인이 바뀌어도 결국에는 잘 학습한다는 게 이 욜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 나온 6개의 논문들은 구조가 조금씩 바뀌던가 아니면 학습하는 과정이 바뀌거나 이러면서 성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더 빠르게 예측을 할 수 있던가 아니면 모델을 구조를 작게 해서 핸드폰에도 넣을 수 있게 하던가 그런 논문이라서 엄청 크게 영향력 있는 논문은 아닌 것 같고 만약 궁금하시다면 욜로 4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욜로 4인가요? 네? 왜 욜로 욜로 4? 4가 이제 좀 중요한 테크닉들 그거랑 관련된 중요한 테크닉들을 잘 정리해둔 논문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고 사실 연구실에서 신입생 세미나 할 때 그걸 읽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만 듣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아 저도 잘 모를 때 읽었던 거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됐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능력이 부족했던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좀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논문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공지사. 공지사항 뭐가 있죠? 아니 그 형님 보름 부탁해. 아 제가 다 기억을 안 나가지고. 아 운영진들 잠깐만 얘기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진만 잠깐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얘기하고 싶은 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GNN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이게 그 원래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소개를 하는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GNN을 이해하려면 사실 이해해야 될 개념이랑 그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사전 지식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좀 앞에 그 부분까지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거든요. 얼마나 그래서 사실 원래 7시부터 8시 반이잖아요. 네. 한 9시까지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우. 열심히 하네.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 먼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조금 땡기는 게 어떨까요? 조금 땡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 회의 있잖아. 아, 맞다. 저희 7시까지 쓰는 데 있어가지고. 뭐라 몇 시까지? 저희 팀3가 6시부터 회의여거든요. 7시까지? 그럼 7시 9시? 그리고 어차피 여기 7시까지 쓰는 데 있어서 제가 불가능해요. 아 맞다 아 대관이 그러네. 아 그럼 다음 주만 뭐 아니면 진짜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듣다가 아니면 녹화 영상이라도 아 그렇죠 녹화도 있으니까 팀일까지만 듣고